제 이름은 김봉래입니다. 69. 남편과 함께 30년간 운영했던 시계 수리점을 접은 집 벌써 3년째입니다. 처음엔 빈 시간이 무거웠지만 지금은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하루하루가 충실합니다. 아침 8시면 도서관 유리문을 열고 반납함에서 책들을 꺼내 제자리에 꽂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오후엔 아이들이 모여들죠. 할머니, 이 책 어디 있어요? 하며 달려오는 아이들 이름을 외우고 늦은 저녁까지 남아있는 학생들에게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줍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도 외롭지 않았던 건 이 책 냄새와 작은 목소리들 덕분이었지요. 그해 봄, 벚꽃이 막 피어나던 4월 초, 구청에서 파견된 문화기획자가 찾아왔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윤채린이라는 아가씨였어요. 키가 크고 말씨가 싹싹해서 젊은 사람이 와서 고맙다 싶었습니다. 손톱도 반듯하게 다듬고 노트북 케이스도 깔끔해서 왠지 믿음직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디지털 소통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거점이 되어주시면 좋겠어요. 채린 씨는 밝게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독서 후기를 올리고 영상통화로 외지에 계신 가족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도서관 맞은편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런데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사이 채린 씨는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는 화면 너머 누군가와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어르신들 프로젝트 맡았어. 도서관도 예쁘고 할머니들도 되게 협조적이야. 이거 인스타에 올리면 반응 좋겠다, 그치? 제가 돌아왔지만 그 아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향하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였고 렌즈를 향한 작은 미소만 남았어요. 대화도 앞으로의 계획도 모두 보여주기의 말들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엄마한테 설명하는 중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화면을 제게로 돌렸습니다. 엄마, 이분이 도서관 자원봉사하시는 할머니예요. 저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화면 너머 중년 여성이 어머, 그러게요. 요즘 어르신들 진짜 젊으시네요. 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예의상의 관심만 묻어 있었어요. 전화가 끝나고 채린 씨는 다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가 제일 궁금해하셔서요. 그런데 정말 좋은 프로젝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들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저렇지 하며 나름대로 이해하려 했어요. 하지만 작은 이물감 하나가 그날 가슴 속에 가만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여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시선.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서서히 응어리가 되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봄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왠지 쌀쌀했습니다. 제 생일은 5월 셋째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도서관 문을 열고 책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채린 씨가 조금 일찍 나타났어요.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생신이시죠? 축하드려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가 약하시니까 말랑한 마시멜로가 좋을 것 같아서요. 단 것도 좋아하실 것 같고요. 봉지를 받아보니 편의점 스티커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2+1 행사 표시까지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 가격표도 그대로였는데 1,800원이었습니다. 채린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로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는 모습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단 것 좋아해요. 저는 정중히 인사하며 봉지를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복잡했지만요. 생일 선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성의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저를
이가 약한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 마시멜로 봉지를 찬장 맨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먹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그냥 둔 채로요. 일주일 후 채린 씨가 부탁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혹시 토요일에 시간 되시나요? 저희 엄마 정년퇴임 기념 북토크가 있거든요. 어르신도 와주시면 체면이 설 것 같아서요. 채린 씨 어머니는 중학교 국어 선생님을 30년간 하셨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잠시 머뭇거리더니 사진도 좀 찍으면 안 될까요? 세대 간 소통하는 모습으로요. 아, 역시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지만 차근차근 말했어요. 그럼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선생님 정년퇴임이면 축하할 일이지요. 토요일이 되기 전에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8층 생활용품 코너에서 고급 홍차 세트를 골랐어요. 실론티와 얼그레이, 예쁜 찻잔 2개가 들어있는 세트였습니다. 가격이 15만 원이나 했지만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는 분께 드릴 선물로는 적당하다 싶었어요. 집에 와서 오래된 비단 보자기에 곱게 싸두었습니다. 행사 당일 호텔 연회장은 화려했습니다. 무대 위로 조명이 내려오고 꽃장식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채린 씨 어머니는 단정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축하 선물을 전달하는 순서가 되었을 때 여러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꽃다발, 상장, 기념품들이 단상 위로 오르내렸어요. 채린 씨는 무대 아래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무대로 올라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비단 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풀어 홍차 세트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 예쁜 찻잔을 하나씩 꺼내 보인 다음 홍차 봉지도 접시에 정갈하게 늘어놓았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했어요. 빈 상자 안에 조용히 그 마시멜로 봉지를 넣었습니다. 편의점 스티커가 그대로인 채로요. 뚜껑을 닫고 리본까지 다시 묶은 다음 두 손으로 공손히 건넸습니다. 선생님, 30년 교직 생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채린 씨가 제 생일에 주신 아주 실용적인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좋은 건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뜻깊은 자리의 주인공께 그대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호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채린 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카메라를 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단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특히 좋으실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호란의 웅성임이 물결처럼 번져갔습니다. 어르신들의 시선은 차갑게 흔들렸고 채린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채린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 아이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했지만 왠지 공기는 차가웠어요. 북토크가 끝나고 채린 씨는 저를 주차장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회장에서 나오는 내내 그 아이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로비를 지나면서도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채린 씨가 입을 열었어요. 차 문을 열어주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타세요. 차 안은 답답했습니다. 에어컨을 켰지만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채린 씨는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져 보였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채린 씨가 갑자기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엔진을 끄고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어르신,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그건 창피 주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다 봤는데 우리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우셨을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어른거렸어요. 창피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제가 받은 건 뭐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건 보여준 만큼 돌려준 겁니다. 저는 채린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은 보여주기를 넘어 존중을 주고받아야 하지요. 당신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소품으로 봤어요. 사진 찍기 좋은 배경으로요. 채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뜻이야 어쨌든 결과는 그랬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시멜로 한 봉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를 이가 약한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편의점에서 대충 집어온 것, 그리고 그걸 받는 저를 휴대폰으로 찍으려 했던 것. 그게 문제지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채린 씨의 울음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심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누군가는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기 쉬우니까요. 며칠이 지나도 채린 씨는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가까이 소식이 없었어요. 다른 자원봉사 어르신들이 그 기획자 아가씨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집에서 거실 커튼을 갈고 있었습니다. 겨울용 두꺼운 커튼을 벗기고 얇은 여름 커튼을 달려고 의자 위에 올라섰는데 갑자기 의자 다리가 휘청했어요. 아! 짧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른쪽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어요. 숨이 막히는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일어서려 했지만 발목에 체중을 실을 수가 없었어요. 바닥에 엎드린 제 휴대폰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기도 어려웠어요. 119에 신고하려다가 문득 도서관 단체방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들께 도움을 청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넘어져서 발목을 다쳤어요. 혼자 움직일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내고는 바닥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들려온 건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문이 열리고 채린 씨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채린 씨.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금 119 불러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채린 씨는 당황한 듯 손을 떠는데도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렀어요. 그리고는 제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서관 단체방에 계속 들어가 있었어요. 어르신들 소식이 궁금해서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메시지 보자마자 달려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채린 씨는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제 손에 온기를 불어넣으며 괜찮을 거예요 라고 계속 속삭였어요.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엑스레이를 찍을 때도 깁스를 하는 동안에도 채린 씨는 곁을 지켰습니다. 발목뼈에 금이 갔다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그 아이의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밤이 깊어서야 모든 치료가 끝났습니다.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채린 씨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목은 아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한 달 동안 소식 없던 그 아이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채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한동안 저는 목발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깁스한 발목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부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혼자 사는 노인에게는 이런 부상이 얼마나 큰 불편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채린 씨가 다음날 아침 일찍 문을 두드렸어요. 손에는 큰 보따리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며칠만 도와드리면 안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는 연차를 내놨어요.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괜찮다고,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채린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된 동거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채린 씨는 요리 경험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첫날 미역국을 끓이다가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국물이 냄비에서 넘쳐 가스레인지 바닥까지 찍었습니다. 황급히 행주로 닦으면서 죄송해요. 연발했어요. 계란을 삶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을 제대로 재지 않아서 너무 오래 삶아 노른자가 퍽퍽해지고 말았지요. 그래도 채린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았어요. 어르신 이 정도면 어떠세요? 하며 조심스럽게 음식을 내놓을 때마다 저는 맛있다고 말해줬습니다. 실제로는 짜거나 싱거웠지만요.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해서였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채린 씨가 사과를 깎아주겠다고 했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제 앞에서 과일칼을 들고 정성스럽게 껍질을 벗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질을 멈추더니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어르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진짜 죄송해요.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돌봐주는데. 아니에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에 깨달았어요. 채린 씨는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어려서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청소 일을 하며 두 남매를 키웠대요. 늘 남들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고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를 봐주지 않을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으로 다녔어요. 친구들은 다 예쁜 옷 입고 좋은 카페에서 사진 찍고 그러는데 저는 늘 초라했어요. 그래서 SNS에라도 멋있게 보이고 싶었나 봐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진으로 증명하려고 했어요. 제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요. 그래도 그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이유는 안 되지요. 맞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은 제게 정말 친절하게 대해주셨는데 저는 어르신을 렌즈 너머로만 봤어요. 진짜 사람이 아니라 제 SNS를 채울 소재로만 생각했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저는 채린 씨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늦게 깨달으면 오래 갑니다. 이제부터 제대로 하면 되지요. 그날 밤 채린 씨는 반듯한 편지 봉투 하나를 제 베개맡에 놓고 갔습니다. 함께 작은 선물도 있었어요. 직접 손으로 뜬 북주머니였습니다. 조금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작품이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니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어르신께 그동안 보여주기에만 급급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보여주기보다 돌봐주기를 배우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을 존중이 무엇인지를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채린 씨가 사과 한 봉지를 사왔습니다. 어르신 같이 뭔가 만들어 봐요. 손으로 만드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과를 졸여 수제 과일 전과를 만들었습니다. 사과를 썰고 설탕과 함께 오랜 시간 끓이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채린 씨가 말했어요. 이렇게 오래 정성 들여 만드니까 마음이 달라지네요. 급하게 사서 대충 주는 거랑은 완전 다르고요. 그렇지요. 마음이 들어가면 맛도 달라져요. 유리병 속에 담긴 알록달록한 정과들이 햇볕을 받으면 보석처럼 반짝였습니다. 채린 씨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더니 예쁘다고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거 정말 달콤해요. 정과 하나를 입에 넣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렌즈를 향한 게 아니라 진짜로 기뻐하는 웃음이었어요. 저도 하나 맛보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사과의 상큼함이 살아있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서 더 달콤한가 봐요. 그날 저녁 채린 씨는 처음으로 자기 진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온 지난 날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밤늦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휴대폰은 한 번도 울리지 않았어요. 사진도 찍지 않았고 SNS에 올릴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진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마음을 열고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발목이 완전히 나은 건 2달 뒤였습니다. 깁스를 풀고 처음으로 도서관에 나갔을 때 채린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 사이 그 아이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지 않았고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도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어르신, 제안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채린 씨가 설레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서관의 세대 공존 책공방을 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손으로 책을 만드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어르신들은 바느질과 제본 기술을 가르치고 아이들은 표지 그림과 내용을 담당하는 거였어요. 세대 간의 진짜 소통이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었지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달무지개 공방은 어떠세요? 채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쓴 것도 단 것도 모두 모여서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는 거죠. 달무지개 공방은 금요일 오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몇 명 안 되던 참가자들이 입소문을 타고 점점 늘어났어요. 7살부터 80살까지 정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김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제본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에게 실 꿰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박할머니는 손뜨개 기술로 북커버를 만들어 주셨고요.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색깔의 크레파스로 표지에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주로 차를 끓이고 간식을 준비했어요. 채린 씨와 함께 만든 사과 정과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라고 물어보는 아이들에게 조리법을 알려주기도 했지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채린 씨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휴대폰으로 사진부터 찍었는데 이제는 두 손으로 직접 바느질하고 풀칠하고 종이를 자르는 일에 집중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으면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가며 정성껏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채린 씨가 공방이 끝나고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뭔가 중요한 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 곧 엄마가 돼요. 순간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정말요? 네. 아직 초기라 조심스럽긴 한데. 손을 배에 살짝 올리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보여주기보다 나누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어르신께 배운 것처럼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축하해요. 고민이 있어요. 채린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공방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들께 폐를 끼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진짜 세대 공존이 되는 거지요. 첫눈이 내리던 12월 어느 날 채린 씨가 갓난아기를 안고 도서관에 나타났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였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다온이에요. 모든 좋은 것이 다 온다는 뜻으로 지었어요. 다온이는 정말 순한 아기였어요.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안아주어도 울지 않고 동그란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도 신기해하며 조심스럽게 다온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어요. 다온아, 저는 아기에게 사과 전과 하나를 보여주며 속삭였습니다. 물론 아직 먹을 수는 없으니 향기만 맡게 해주었어요. 인생은 때로 딱딱하고 때로 쓰지만 오래 굴려보면 단맛이 남는단다. 내 엄마가 그걸 가르쳐 줄 거야. 그날 오후 공방에서는 특별한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다온이를 위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각자의 경험담을 한 페이지씩 써넣은 책이었어요. 김할아버지의 전쟁 이야기, 박할머니의 시집살이 추억, 초등학생 민지의 강아지 이야기까지 다양한 인생이 한 권에 담겼습니다. 채린 씨도 한 페이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다온이에게. 엄마는 한때 보여주기에만 급급했지만 할머니들께 진짜 중요한 것을 배웠어. 사람은 사진 속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 거라는 걸 말이야. 집에 돌아와서 저는 찬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봄에 넣어둔 마시멜로 봉지는 이미 없었어요. 언제 버렸는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대신 유리병 속 사과 전과들이 가지런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과병 하나를 예쁘게 포장해서 채린 씨 어머니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편지도 함께 넣었어요. 선생님께 딸이 정말 훌륭한 어머니가 될 것 같습니다. 보여주기는 사진이면 족하지만 진짜 존중은 손맛으로 전해지는 법이지요. 창밖에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달무지게 공방에는 다온이의 웃음소리가 더해질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주름진 손과 아이들의 작은 손, 그리고 엄마가 된 채린 씨의 따뜻한 손이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들이 기대됩니다. 늦은 나이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단맛은 누가 건네느냐보다 어떻게 건네느냐에 달렸다는 것. 저는 뜨거운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새봄의 달무지개 공방에서 펼쳐질 또 다른 만남들을, 서로 다른 세대가 손을 맞잡고 진짜 소통을 배워나갈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그 길 끝에 남을 맛은 아마도 오래 굴려서 더 깊어진 노년의 지혜 같은 단맛일 것입니다. 마시멜로의 인위적인 달콤함이 아니라 정성으로 우려낸 진짜 단맛 말이지요.